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독일에 있는 한국 소방차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. 제가 2005년도에 독일 소방관서에서 실습을 받았었는데요. 그 독일 남부 브룩살에는 바덴비르텐베르크 주립 소방학교가 있습니다. 거기서 제가 초급 지휘자 과정이라고 이제 그루펜 퓨러 교육 과정을 이수를 했는데, 그 아래 보시는 사진들은 그때 교육을 받으며 촬영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잠깐 그루펜 퓨러라는 이제 제가 그 용어를 썼는데요. 이게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을 좀 보충하다 보니까 길어진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독일의 소방에서는 이제 화재 진압 전술단이 탁트시아 아인하이트라는 거를 기본 전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래 표에 보시면 왼쪽에 명칭을 보시면은 트룹, 슈타펠, 그루페, 축 이렇게 이제 단계가 되어 있고요. 가장 먼저 보시면 이제 트룹은 조장과 조원 2명으로 구성이 됩니다. 보통 이제 그 3인승 앞에 자리만 탈 수 있는 차량들에 주로 탑승을 하고요. 이건 구조 장비차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구조차는 아니고 펌프차 같이 큰 차에도 각 조별로 이렇게 탑승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 단계는 6명으로 구성된 슈타펠이라는 건데요. 지휘관, 운전원, 그 다음에 2개의 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6인승 펌프차를 보통 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그 다음에 그룹페라고 해서 9명으로 구성은 되는데요. 지휘관, 운전원, 연락원, 그 다음에 3개조 6명에서 총 9명이 탑니다. 보통 의소대의 펌프차가 이렇게 9명으로 그룹페라는 단위로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마지막으로 이제 축이라고 해서 아주 큰 전술 단위가 있는데 제가 22명이라고 써놨지만은 이거는 이제 독일 소방 관서장 협회에서 정한 표준 단위이고 다른 곳에서는 보통 뭐 적게는 16명, 많게는 뭐 24명, 26명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22명을 기준으로 볼 때 지휘관, 운전원, 지휘차를 타겠죠. 그 다음에 슈타펠 2개, 그러니까 펌프차 2대, 그리고 1개 트룹, 이건 사다리차를 말합니다. 독일의 화재 진압 기본 출동대는 지휘차, 사다리차, 그 다음에 펌프차 2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구급차를 언급을 안 했는데 독일에 보시면은 소방차에 구급차가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. 전 청사에 다 있는 것도 있고 한 군데 청사에만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실제 현장 활동에 있어서는 구급 활동은 화재 진압이 아니라 그 별도의 응급의료 작전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에, 화재 진압 전술 단위에서는 그 보통 얘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조차의 개념이 여기 이제 없는데요. 그 이유는 이제 그 순환구조대라든가 뭐 로프를 이용하는 고공구조대 이런 데를 말고는 뭐 보통 6명 뭐 이런 식으로 그 출동대가 타고서 어 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구조작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하냐? 그 일반적인 그 화재 진압용 펌프차에 그 교통사고나 이런 그 일반 구조 작업이 가능한 장비들을 적재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죠. 그래서 이걸 이제 구조 진압차라고 제가 했는데 약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 구조 진압차가 어떤 건지 잠깐 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독일 랑바이트 암 레히 소방대 의용 소방대가 가진 차량을 한 대 보시면 여기 그 유압 그 스프레더 콤비 장비가 보이고요. 여기 에어백 그 장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에어매트 장비도 있습니다. 그 외에 뭐 체인톱이라든가 뭐 동력절단기 이런 그 장비들이고 그 화재 진압에 사용하는 기본 장비나 아주 다양한 장비들이 같이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평상시에 화재 진압을 하면서도 뭐 교통사고에도 출동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. 그룹회라는 구성원들의 이제 그 이 정렬 위치가 있는데
독일의 근무 규정 Feuerwehrdienst für Schrift 4권에 보면 Die Gruppen im Regie-Einsatz라 그래서 그 화재 진압 활동 현장에서 그룹의 단위의 출동에 관한 이제 역할과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. 지금 보시면은 그 기본적으로 훈련이라든가 전술에서 현장에 도착하면 차량 뒤쪽에 2m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앞줄에 보시면은 운전원 그 연락원 있고 지휘관은 이 앞쪽에 서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앙그립스트룹 그래서 화재 진압조, 파서트룹, 물공급조, 슐라후트룹, 호수 연결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운전석 뒤쪽에 이 앞줄은 그 운전은 그 다음에 화재 진압조의 조장, 물공급조 조장, 호수 연결조 조장. 조장들이 앞에 쓰는 이유는 지휘관한테 각 조별로 지시사항을 전달받을 때 직접적으로 지시를 전달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나중에 이제 표시 보시면은 마름모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휘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점을 2개를 찍습니다. 양쪽으로 찍는 경우 있고 한 줄로 길쭉하게 찍는 경우도 있고요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전수단위별로 차량이 어떻게 탑승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그 9명으로 구성된 그룹회 같은 경우에는 그 운전원 있고 조수석에 지휘관 있고 그 다음에 화재 진압조, 연락원, 물공급조, 호수 연결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흥미로운 것은 이 한 개의 조인데 이렇게 같이 붙여놓지 않고 문 양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앉혀놓는다는 겁니다.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휘관이 야 화재 진압조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란히 그 한 개조가 앉아있게 되면 이 문에 가까운 사람 먼저 내리겠죠. 근데 활동을 못합니다. 이 두 번째 사람이 내릴 때까지 기다려서 만나야 되니까요. 근데 문 양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을 경우에는 야 뭐 해 그러면 양쪽에 동시에 같이 내려가지고 한꺼번에 모이니까 그 동시간적인 어떤 그 시간 지연 없이 활동이 가능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앉힌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로 이제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슈타펠인데요.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6인승 차량에 탑승하는 것과 9인승 차량에 탑승하는 건데 인원 구성에서는 이제 연락원하고 호수 연결조 이 세 사람이 빠져서 6명으로 구성되는데요. 그러면 왜 그 6명이 타는데 9명이 타는 경우가 9인승 차량을 타느냐? 이 관설소방서에서 좀 많은 경우입니다. 그 의용소방대는 기본적으로 그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회 단위로 전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관설소방서 대부분은 많아야 펌프차 6명이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설소방서에서 하나 또 뭐 어떤 게 있냐면 소방차를 이제 펌프차를 타고서 한 15년 정도 타면 그 의용소방대에다가 인계를 해줘가지고 의용소방대에서 한 또 10년을 탑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야 뭐 우리 6명밖에 안 타는데 6인승 차량으로 그냥 타자. 15년이 지납니다. 의용소방대에 줍니다. 근데 여긴 9명으로 이제 전술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차를 받게 되면 3명이 못 타게 되죠. 그래서 관설소방서에서 6명이 최대로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은 그런 걸 고려해서 9인승으로 대부분이 쓰고 있다.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투룹 단위가 타는 이제 그 경우인데요. 여기 이제 운전원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조장 표시 외에 여기 이렇게 그 점이 하나 더 붙었는데요. 이 3명이 타는 차량이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. 그 사다리차도 그렇고 장비 적재차라든가 뭐 민원 해결용 뭐 열쇠 따는 차량도 있고 그 단독으로 가가지고 그 민원성 해결을 하는 차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그 가장 말단의 그 조장에 불과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지휘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점을 하나 붙여주는 겁니다. 네,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. 그 그룹회란 단위가 뭐 9명 타고 뭐
좀 정해놓고 뭐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되게 그 엄격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물이나 장비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제 그 담당하고 있고요. 그 물이 소방차로 들어오는 라인, 그 다음에 물이 나가서 분배기로 나가는 이 그 작업과 그 호수의 연결은 그 물 공급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차에서 이 분배기까지만의 영역을 담당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분배기에서 이 관창소의 관창까지의 호수의 연결과 이런 책임은 호수 연결조가 맡습니다. 그리고 관창을 들고 안에서 작업하고 겉에서 물을 뿌리고 이런 작업들은 화재 진압조의 몫이고 대부분 공격기 착용은 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. 근데 분배기가 이제 우리하고 좀 약간 다른 모양입니다. 그 우리는 보통 2구짜리 이제 쌍구형 그 Y 커플링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3구형 그 커플링을 사용합니다. 소방차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분배를 해서 나가는 건데요. 이것도 원칙이 있습니다. 엄격하게. 가장 먼저 이제 그 좌측에 있는 그 연결 커플링에 화재 진압조가 호수를 연결해서 관창을 뽑아가지고 가고요. 근데 이제 화재 현장에서 그 여러 군데서 물을 뿌려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럼 두 번째 호수를 이제 연결을 요 가운데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반대쪽으로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수압의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. 그 작업을 그러면 누가 하느냐?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요 분배기에서 관창까지의 호수 연결은 이 호수 연결조가 아직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차에서 분배기까지 그 호수 연결을 끊는 그 물 공급조가 2번 관청을 빼가지고 이제 방수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가 이제 남아있는 그 호수 연결제에서 그 관청을 뽑아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. 그 물을 열고 이제 수압을 조정하고 이러는 건 이제 그 분배기에서 그 연락원이 하고 있고요. 여전히 이제 운전원은 차에 남아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최대로 뽑을 수 있는 게 3개 관창이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우리처럼 쌍구형을 하면 그 호수 연결조는 마지막에 이 차에서 다시 호수를 뽑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. 또 인원도 많이 들고 좀 번거로워지겠죠. 그래서 3구형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.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펌프차가 아까 이제 그 구조장비를 싣고서 이렇게 그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뭐 예를 들어 차량 사고 같은 경우에 그 유압 그 스프레더라든가 절단기는 그 화재 진압조에서 담당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서 쓰는 이 장비를 차에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폴을 깔아 놓고 필요한 장비를 일단 깔아 놓으면 이 그 차량과 여기 그 장비 보관하는 곳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장비가 이동이 되는데 그 작업을 이 유압 라인 그 펌프서부터 유압 라인까지도 그렇고 이 장비를 차량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요 담당을 호수 연결조에서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그 물 공급조는 뭐하냐, 이게 그 펌프차이기 때문에 그 작업 중에 그 화재를 그 발생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그 화재 진압 대비를 하는 이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그루펜 퓨러가 이제 9명을 지휘하는 사람이고 슈타펠 퓨러가 6명을 지휘하는데 이 뭐 솔직히 여기는 관사소방서고 여기는 의용소방대가 주로 되어 있다는 그 차이만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루펜 퓨러 교육과정은 이제 그루펜 퓨러와 슈타펠 퓨러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. 이제 뭐 이쯤하고 다시 그 아까 소방학교 얘기로 좀 넘어가면요. 여기는 이제 실물 그 주택 화재 그 실물 시뮬레이션 화재 훈련장인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. 교관이 이제 2명이고 보통 교육생들은 20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교관이 이제 그 10명씩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거죠. 그 이유는 역시 그 펌프차 단위로 이제 전술이 나오니까 9명 탑승하는 차량의 기준에서 그렇게 이제 교육 인원을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. 그 왜 10명이냐? 그 중에 한 사람은 사실은 이제 그
돌아가면서 요구 조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명으로 구성을 하고요. 제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콘스탄츠에서 온 그 소방관이었습니다. 콘스탄츠가 어디냐면 이제 독일 최남단에 보시면은 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독일 사이에 이 보덴제라는 그 호수가 있는데 이 반도처럼 튀어나온 이곳에 이제 콘스탄츠가 있습니다. 그 여기 3개국이 이제 그 접하고 있는 호수다 보니까 그 3국 그 공동에 이제 그 구조 작업도 있고 순환 구조 훈련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좀 특이한 곳이라고 합니다. 저는 2006년에 그 신혼여행을 좀 갔다 왔는데 호수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.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제 그 총 6개의 그 청사가 있는데요. 의용소방대가 위주고, 근데 전체적인 이제 인구나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상근 직원들이 한 20명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행정이라든가 정비청 운영, 그 1차에 이제 주력 출동을 맡는 경우도 많고, 야간이나 이럴 주말에는 그 상근 직원들이 이제 먼저 대기를 하고요. 지령이 나오면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합류를 해가지고 출동을 할 때 그 상근하는 직원들이 이제 출동대 지휘관을 맡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 어느 이 사람이 그 저를 자기 방으로 좀 초대를 하더라고요. 뭐 보여줄 게 있더라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한국 펌프차, 한국 소방차가 자기가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자기 소방대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한국 소방차가 왜 독일에 있지? 그래서 아이 뭐 그 옛날에 설마 한국에서 독일로 소방차를 수출했나? 저는 이제 처음에 그런 좀 의아심을 가지고서 방문을 했는데요. 그 여러 장을 이렇게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 사진이 이제 한국 펌프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상하다. 이거 앞만 봐도 그 독일의 소방차인데 그 이제 명칭은 코리아노 LF 또는 뭐 코리아 LF 그래서 그 코리안 파이어 트럭 뭐 한국의 소방차 펌프차 뭐 한국형 펌프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요. 근데 분명히 이게 독일에서 제작이 됐고 독일에서 활동하는 소방차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한국형 한국 펌프차냐. 그 더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좀 약칭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. 독일에서는 그 차량의 종류를 이렇게 약칭으로 씁니다. 그래서 이 저 독일어로 이제 명칭이 되고 독일어 약자다 보니까 제가 독일어식으로 이제 좀 약칭을 말씀드리면 LF라고 하는 거는 루시파소이클에서 이제 펌프차를 말하는 거고요. TLF는 탕크 루시파소이클에서 물탱크차를 말합니다. 근데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여기서 물탱크차라고 그러면 보통은 2000을 좀 넘어도 물탱크차라고 하거든요. 왜냐면 펌프차가 보통 1200에서 1600리터 정도의 물만 싣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많은 물을 싣고 다니는 차를 보통 그 이렇게 물탱크차라고 우리하고 좀 개념이 좀 많이 다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GTLF라고 해서 고스 탕크 루시파소이 그래서 대형 물탱크차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4000리터 이상 되는 물탱크차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옛날식 그 개념이고 공항 소방대에서 옛날에 썼던 뭐 물탱크차나 이런 개념이라서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HLF, 뭐 LHF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아까 구조 진압차는 힐펠라이슈퉁스 루시파소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. DL은 드렐라이터라고 해서 이제 사다리차를 요 왼쪽에 있는 약칭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소방차의 이름이 왜 한국 소방차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잘 모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메일이나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독일에 있는 소방관들에게 이제 좀 알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뜻밖에도 사연을 제가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요. 사연은 이렇습니다. 그 악셀 요한센이라는 그 사람이 저술한 1998년도의 소방차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
현재 스페인의 어느 그 인터넷 그 서적 판매하는 곳에는 아직도 있는데 전 아직 읽어보진 못했고요. 이 책에 한국 소방차, 한국 펌프차 코리아 LF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, 그 책에 따르면 이렇답니다. 1969년 10월 28일 날, 그 우리나라 그 서울특별시에서 그 독일의 서독, 그 당시 서독이죠. 마기르 수사에 이제 이런 통보가 합니다. 그 마기르 수사가 이번에 그 일본 경쟁 업체를 제치고 신속한 납품을 하는 조건으로 낙찰을 받았다. 그러니까 이제 좀 제작을 좀 해달라 이제 이런 통보를 받은 거죠. 죄송합니다. 그때 이제 주문한 수량이 어마어마합니다. 펌프차 35대, 30m 사다리차 2대, 펌화학차 2대, 7000리터짜리 물탱크차 37대. 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를 고려해 보면 어마어마한 수량이 되겠습니다. 그 마기르수사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소방차를 수출한 게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습니다. 그 당시만 해도 아시아권에 수출이 그렇게 흔치 않았던 시절인데, 이렇게 대량으로 주문을 했는데 더더군다나 신속한 납품을 조건으로 한다니까 마기르수사는 서둘러가지고 막 이제 그 주문받은 소방차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. 근데 사실 정식 계약이 체결이 되지도 않은데도 그런데도 이제 주문받은 차량을 계속 만든 겁니다. 그런데 이게 그 최초 통보받고 이제 차량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 계약이 계속 연기가 되는 거예요. 뭐 언제 해주냐면 좀 기다려라, 뭐 나중에 좀 보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1971년 벌써 1년 반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요. 마기르스도 결국 이제 지쳐가지고 계약이 이제 이렇게 mik체결되니까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뭐 계약은 끝났다. 생산 중단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. 그런데 그때까지 지금 차량이 상당히 제작이 돼가지고 폼 화학차 2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차들을 거의 다 만든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. 난리가 난 거죠.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? 다른 곳에 팔아치워야 되는 이 문제가 생겨버린 애물단지가 돼버린 겁니다. 근데 다행히 이제 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호응이 좋아가지고 다 팔렸더랍니다. 뭐 내수용을 하고 뭐 독일 다 스타일이기 때문에 별다른 뭐 개조 작업을 할 필요도 없었고요.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한 사연이 붙어가지고 한국 사다리차라는 뭐 별명이 붙을 필요도 없었고. 근데 이 물탱크 차는 좀 달랐습니다. 이게 원래 이제 그 마기르수사에서 이 우리 주문 받기 전에 독일에 주로 이제 공항 소방대에 그 납품하던 차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 한국의 수출용으로 개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펌탱크 500리터짜리를 없애고 물탱크를 5,500에서 7,000리터로 이제 개조를 하게 된 거죠. 장비 적재 공간도 많이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한국형 물탱크가 돼가지고 코리아 탱커라고 이제 이름이 붙었습니다. 근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투박하고 뭐 물 실은 것 빼고는 그렇게 별 기능은 안 보이니까 이 독일 소방대가 이제 싫어가지고 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? 이제 마기르수사에서는 다시 국내용으로 이제 팔려고 또 개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전에 그 국내에서 팔던 대로 500리터짜리 펌탱크 복원하고 물탱크도 이제 줄여가지고 5,500리터로 축소하면서 안에 좀 약간 그 적재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간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? 잘 팔려 나갔습니다. 뭐 독일은 물론이고 알제리, 튀니지, 이스라엘, 리비아,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다양하게 이렇게 판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.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그 한국 펌프차인데 이거는 뭐 굳이 개조를 안 해도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물탱크 용량이 이제 800리터의 9인승으로 이제 최대 시속 그 84km였는데요. 이게 이제 한국 그 펌프차라는 이름이 붙은 차가 됐죠. 그럼 왜 한국 펌프차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건가? 그 최초로 이 이름을 붙인 데는 그 민행 소방서였다고 합니다. 그 민행 소방서는 원래 이제 당시에
그 물탱크차 5대를 구입하려고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소문을 듣게 된 거죠. 아이 뭐 마기로스사에서 한국에 뭐 70대가 넘는 그 차를 제작을 해가지고 펌프차들도 지금 많이 남아가지고 국내에서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다.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? 뭐 어차피 독일의 같은 소방서를 하면서 이걸 뭐 좀 어떤 동병상련 같은 것도 느꼈을 거고, 또 한 가지는 이 5대 물탱크 그 돈으로 이 가격을 알아보니까 펌프차 10대를 살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네소방에서 아니 뭐 마기로스사도 구하고 차도 더 늘려서 사고, 아니 이번에 그냥 사자.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계획을 바꿔가지고 10대 펌프차를 사게 된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, 이 펌프차가 왜 온 거야? 아니 원래 물탱크차 5대 살려고 그랬는데 펌프차가 된 거고, 뭐 한국에 가려고 했던 건데 수출이 안 돼서 온 거래. 뭐 그런 식의 이제 되다 보니까 이거 한국 펌프차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게 된 거죠. 사연은 결국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졌는데, 그럼 지금 이 차들이 어디에 있는 거냐? 제가 그때 이제 알아볼 때만 해도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운행되는 차들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. 그 펌프차들이. 근데 이제 그 중고 차량으로 해외도 많이 팔렸고, 그랬고 또 시간이 이제 벌써 그때로부터 또 한참 지났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운행되는 차도 없고, 어, 독일에 이제 남아있는 그 몇 대 안 된 차들은 박물관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모셔져 있지만 운행이 불가한 건 아니고요. 운행은 가능한데 기능적인 효율성 때문에 박물관에 지금 있는 거고, 상태도 되게 양호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가끔 이제 이 사연을 들었을 때부터 지금도 가끔, 만약에 그때 이 차들이 독일 국내에 남아서 한국 펌프차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연을 가지고 판매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그냥 정상적으로 수입이 됐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,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그 차량의 그때 성능이 상당히 우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소방의 화재 대응 능력이 대단히 그 향상이 됐을 겁니다. 그리고 그 차량들을 사람들이 보고 이제 배우면서 국내 소방차의 어떤 자체 제작 기술에 영향을 줘가지고, 뭐 지금도 많이 발전을 했지만 더 발전의 그 기폭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믿음과 함께 또 뒤에 남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으로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겁니다. 네, 이상으로 독일에서 있었다는 한국 소방차에 대한 그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